영상을 찍는 이유는 선생님이 인스타그램에서도 공지를 했듯이 이 영상을 찍는 날짜 기준 화요일이죠. 수요일에 내일 예비군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릴 테니까 영상을 보고 공부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기 주의해야 할 점은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는 내용이 시험과 직결된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는데, 공부 마무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지 시험 문제를 찝어주거나 막 그러기 위해서 찍는 영상이 절대 아니니까요. 1, 2, 3반 친구들은 물론이고 혹시 이 영상을 찾는다면 4, 5, 6반 친구들도 편하게 이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은 중국 관련 부분을 정리를 해줄 거고요. 말 그대로 중국의 역사를 정리를 해줄 거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유럽의 역사를 정리를 해줄 겁니다. 유럽의 역사는 다음에 찍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상은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상 중국 역사, 그리고 두 번째 영상 서양사, 유럽사,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일본의 역사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중국의 역사를 우리가 어디까지 배워야 되냐면요. 우리가 시험 범위, 119사 시험 범위 중국사가 어디까지였냐면 우리가 한나라라는 나라까지 배웠어요. 한나라가 총 두 가지 정도의 시대를 겪어요. 먼저 전한이라는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신나게 태어났다 신나게 망했던 나라가 있었어. 그 나라가 신나라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잠깐 얼마 안 있다 멸망을 하고 다시 한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한을 후한이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쵸? 기억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1회고사의 시험 범위, 중국사 부분 시험 범위였고요. 우리가 이제 2회고사 때는 어느 시대를 배웠냐면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시대를 먼저 배웠습니다. 근데 이 위진 남북조 시대가 중국 역사상 가장 복잡한 시기예요.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후한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요. 삼국시대라는 시대를 맞아요. 그리고 이 삼국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나눠져 있었던 삼국이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통일하냐면 이 위나라가 통일을 하게 돼요. 위나라가. 그래서 위나라가 통일을 하고 얼마 안 있다 나라 이름이 서진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서진으로 나라 이름이 통일을 한 서진이 나라 이름을 바꾸고 얼마 안 돼서요. 5부족의 오랑캐가 전 중국을 휘젓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면 5호 16국이라고 하는 분열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5호 16국 시대를 평정했던 것이 어떤 부족이냐면 이 5호 중에 가장 강력한 오랑캐 부족이었던 선비족에 의해서 화북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운 나라가 북이라고 하는 나라고요. 그래서 선비족이 화북지방에 세운 왕조를 우린 뭐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북조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화북지방에 살고 있었던 중국의 한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른바 창장강 쪽 강남지방으로 내려와서 한족 왕조의 명맥을 송제, 양, 진 순서대로 명맥을 유지했었거든요. 그 왕조를 남쪽에 있는 왕조다라고 해서 우리가 남조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위, 진, 남, 북조 시대다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시대를 위, 진, 남북조 시대다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위진 남북조 시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때는 먼저 이제 북조부터 보도록 할게요. 북조. 이 북조는 아까 어떤 민족이 세웠다라고 했었죠. 그죠? 선비족이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북조 중에서 가장 오래 명맥을 유지했던 왕조 이름이 북위라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이 북위의 황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황제는 효문제라는 황제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같이 펼쳐놓고 봐도 되고요. 선생님이 나눠주는 학습지 같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위의 효문제는 비록 자신이 선비족이었지만 북쪽이 선비족이라고 써놓을게요.
선비족이었지만 원래 중국에 살고 있던 한족의 문화를 굉장히 동경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한족의 의복이라든지 또는 한족의 언어를 쓸 것을 강조했고요. 심지어 성씨마저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반에 내가 저기 1학년, 2학년 2반에 별명 붙여놨던 뭐 힐리 두찬이니 힐리 정한이니 이런 유목민족스러운 성을 중국식 성씨 왕씨 뭐 이렇게 해서 왕두찬, 왕정한 이렇게 바꿨다라고 했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한족의 성씨를 갖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조 하면은 생각나는 건 북위라는 나라의 효문제라고 하는 황제 한번 잘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려났던 한족들이 세웠던 남조에서는 이제 한족이라고 써놓을게요. 남조에서는 화북지방의 한족들이 다수 강남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강남 지역이 이주가 돼서 개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습지 하나 써있을 텐데 이 화북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의 강력한 아주 농업 기술을 화북지방보다도 훨씬 더 땅의 질이 좋은 강남지방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농업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조는 비록 이 한족들이 남쪽으로 쫓겨났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에서 우리가 볼만한 것은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에요. 사회 문화적인 측면. 일단 사회적인 측면부터 봤을 때 위진 남북조 시대 때는 관리를 뽑을 때 9등급으로 나눠서 추천을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제도를 국품중정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품중정제를 통해서 위진 남북조 시대 때는 관리를 선발을 했는데 이게 어떤 패단이라면 패단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이 국품중정제가 이제 중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추천을 하는 제도예요. 근데 그런 관리를 추천하는 중정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특정 가문이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정 가문들이 대대손손 중정이니 관리니 그런 것들을 다 자기들이 헤쳐먹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되냐면 이 국풍중정제의 결과 결국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때 형성이 됩니다.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측면을 볼게요. 위진 남북조 시대의 문화부터 보면 당연히 이때 불교라고 하는 게 발달을 해서 흔히 이제 왕실이나 귀족 중심의 불교가 발달을 하고요. 왕실이나 귀족 중심의 불교가 발달을 하고요. 특히 이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청담 사상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도교의 사상을 많이 받은 사상인데, 영향을 많이 받은 사상인데, 특히 이 북조와 남조 중 남조에서 유행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북조의 한족들은 남조의 한족들은 이미 북조의 선비족들한테 쫓겨나서 강남에 이주를 했는데 언제 이 강력한 선비족이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란다. 깨끗한 말만 들으란다. 그 깨끗한 말이란 뜻이거든, 청담이. 그래서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나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했던 사상이 청담 사상이라는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습지에도 나와 있겠지만 위진 남북조 시대 때는 다양한 문화적인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쓴 시도 있고요. 그리고 고계지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왕희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씨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걸 정리해 봤고요. 이 혼란한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게 어떤 나라냐면 수나라라는 나라예요. 수나라. 선생님이 맨날 수업 시간에 수나라 맨날 저기 고구려한테 당하기만 한 걸 강조해서 그렇지 이 수나라 봐봐요. 이 혼란한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살아보겠다고 잘 안 나오네.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게 되거든요. 이 수나라를 세운 사람 이름이 수문제예요. problem이 아니라 문제라는 사람이 수나라를 세우고요. 이 문제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어떤 걸 했냐면 먼저 토지제도나 군사제도를 당연한 거죠.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제 정비를 해야지, 그지?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제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여기 국통중정제라고 하는 제도는 관리를 추천으로 뽑는 제도야.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몽골 귀족들이 관직을 독점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수 문제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관리를 시험을 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시험을 바로 과거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제란 시험은 점점 업그레이드 되다가 우리나라 조선에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관리를 등용하는 시험으로 작용했던 시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아들이었던 수나라의 두 번째 황제 수양제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대운하라는 걸 건설해요. 원래 저기 중국 하면은 이제 중국을 이렇게 나눠보면 이게 우리나라고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이쪽을 화북지방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창장강이라고 하는 강 이남지방이라고 해서 이쪽을 강남지방이라고 해요. 근데 이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이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요, 서로 교류와 소통이 안 돼. 그래가지고 수양제가 생각했던 건 이 중국에 흐르고 있는 이 모든 강을 다 잃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운하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비록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소모했지만 이 대운하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양제가 선생님이 좀 진짜 수업 시간에 조금 재밌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상한 나라 하나 잘못 건드려요. 그죠? 우리의 조상님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잘못 건드립니다. 이 고구려 원정이 몇 차례, 네다섯 차례 있었지만 다 실패로 끝나고요. 심지어 130만을 끌고 갔는데도 실패했었다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나라꼴이 말이 아니야. 고구려 원정 실패했지, 이 대운하 짓는다고 농민들 굉장히 혹사시켰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수나라는 엄청나게 빨리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수나라 다음에 나왔던 나라가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왕조 중 하나였던 당이라는 나라였어요. 당이라는 나라였고요. 이 당나라는 고조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고조라는 사람이 세워서 고조가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장안이라는 데로 건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페류나니 뭐니 수업 시간 때 얘기했었던 것 같아. 그지? 자기 형제 되고 싶어가지고 막 무슨 짓 했었잖아. 그죠? 그 사람 이름이 이세민, 당태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태종은 이제 율령체제라고 하는 걸 완성하게 됩니다. 선생님한테 자꾸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율령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학교 수준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 율령이라는 건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령이라고 하는 게 당나라 태종 때 완성이 돼서요. 이 율령 안에는 삼성 육부제도 있고 좀 이따가 할 거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잘 짜여진 당나라식의 율령 체계가 동아시아 각국으로 퍼져나가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뒤에 하겠지만 동아시아,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율령 체제라고 하는 걸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율령이라고 하는 건 나라를 다스리는 법 체계, 중학교 수준에선 그 정도로 알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당나라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율령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잘 정비된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 정비된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중앙에는 세 개의 성과
6개의 부, 이른바 삼성육부제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 그전 우리나라 발해 이런 데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지방은 우리가 한나라 시대 때는 군과 현으로 다스렸다. 이른바 군현제라고 배웠었죠. 근데 그 군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주, 그리고 현, 주와 현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균전제라는 제도, 이른바 땅을 나눠주는 제도가 있었고요. 세금을 걷는 제도로 조용조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내일 예비군을 가지만 군사적으로 부병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농사를 평소에 짓다가 전쟁이 났다든지 훈련을 해야 되든지 하면 그 농민들을 군사로 징집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부병제라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당나라의 사회 문화를 한번 또 볼게요. 당나라는 특히 이제 문화적인 특징이 아주 특별하게 드러나는 나라죠.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었죠. 첫 번째가 당나라 문화의 특징은 귀족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국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족적인 당나라 문화의 특징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문학 작품들에서 드러나기도 했어요. 뭐 이백과 두보의 시 이런 데서 드러나기도 했었고요. 뭐 왕유의 그림, 뭐 구양순의 글씨 이런 데서 드러나기도 했다고 학습지에서도 얘기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건 오경정이라는 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면 한나라 시기에 유교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훈고학이라고 했거든. 그 훈고학을 당나라 시대 때까지 계속 연구해 오면서 그 데이터들이 엄청 많이 쌓였을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이 오경정이라고 하는 책은 그 수많은 그 훈고학 연구로 인해 쌓인 그 데이터를 집대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경정이는 훈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나라 국제적 문화의 특징이 가면 뭐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당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살았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네스토리우스 교라 불리는 기독교의 한 분파 경교, 뭐 이슬람교까지 들어왔었다. 다양한 종교들이 당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명나라 때 유행하게 되는 소설이 있죠. 서육이라고 하는 소설의 모티브가 된 삼장법사라고도 불리는 인물이 있었어. 현장이라고 하는 인물도 당나라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국제적인 문화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당나라가 세 가지의 큰 사건을 겪어요. 첫 번째가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라고 하는 애들이랑 붙었던 탈라스 전투. 이슬람 애들 잘못 건드렸다 당나라 애들이 탈라스, 오케이, 배탈 났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당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었다. 하지만 이때 멸망한 건 아니었다. 안사의 난 진압 이후로 지방에서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하던 절도사 세력이 아주 강력하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결정적으로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마지막으로 겪으면서 이 절도사들의 분열로 결국에는 당나라도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시간상 자세히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로 보는 거니까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여러분들 학습지 보면서 스스로 채워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당나라도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사건을 겪고 멸망을 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를 거느려서 탈이나브로스, 그래서 탈라스 전투, 그리고 절도사였던 안록산과 사사명이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켰지만 당나라가 이때 멸망한 건 아니고 절도사 세력이 오히려 강력해지게 되는 계기를 낳았고요.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겪고 나서 이 곳곳에 있던 지방 절도사들이 분열을 해서 결국에 당나라가 멸망을 했고요. 그 분열했던 잠깐의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5개의 왕조와 10개의 나라가 있었던 시기다라고 해가지고 5대 10국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5대 10국, 절도사들이 세운 나라로 굉장히 분열돼 있었던 중국의 또 다른 혼란한 시기예요. 위진남북조 시기에 있었던 5호 16국 시대와도 구분을 잘 해야겠죠. 이 5호 16국 시대는 서진이 있었던 시절에 5부족의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중국을 헤집었던 혼란스러운 시절이었던 거고요. 5대 10국 시대는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에서 아주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지방 곳곳의 절도사들이 일으켰던 나라들, 혼란한 시대였다는 거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혼란한 5대 10국 시대를 통일했던 게 이 절도사 중 한 명이었던 조광윤, 우리 진호 닮은 정진우, 2학년 3반 정진호 닮은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송나라를 세웠고요. 이 조광윤이라는 사람은 스스로도 절도사였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많으면 얼마나 황제에게 위협이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키워드를 뭐로 했냐면요, 중앙 집권 정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 중앙 집권 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키워드는 문치주의라는 키워드였습니다. 문치주의가 뭐야? 문신들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군인이었고 그 군인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 얼마나 황제들에게 위협이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글을 잘 읽고 일 처리를 잘하는 문신들을 최고로 우대해주겠다. 결과적으로 뭐가 약화가 되냐면 이렇게 문신들만 대우를 해주다 보니 누가 군인을 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리고 황제 스스로도 군인들을 그렇게 크게 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송나라라는 나라는 군사력이 아주 약화가 됩니다. 군사력이 아주 약화가 되고요. 더불어서 그나마 있는 군사도 황제가 군사권을 독점, 장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구미에 맞는 관료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과거제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수나라 이래로 실시된 과거제는 황제가 직접 주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송나라 때 돼서는 황제가 직접 과거제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황제의 힘이 아주 강력했던 나라이자 군사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역사상 가장 약한 왕조였어요. 하지만 뭐가 많았다고? 돈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지다 보니까 송나라 주변에 여러 유목국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거란이라는 나라도 있었고요. 이 거란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가면 요라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란 뒤에 여진족이라는 부족이 있거든. 이 여진족은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라든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는요, 실제로 중국의 일부를 장악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나 금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일부를 정복해서 다스렸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비트코겐이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정복 왕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비록 유목 민족이 세운 국가지만 한족이 살고 있는 중국 땅 일부를 정복해서 지배했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정복 왕조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비록 돈이 많았지만 이런 유목민족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쥐어주면서 이 유목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송나라라도 국가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그렇죠, 왕안석이라는 사람, 젊은 관료가 등장해가지고, 이 안경 씌우면 유은이 형이랑 똑같이 생겼거든. 한번 봐봐요.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시도했어요. 구국 강병이니 뭐 민생 안정이니 이런 정책을 추구했지만
보수파 관료들의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 정보광조 중 다음에 나왔던 정보광조,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의해서 이 송나라의 첫 번째 수도, 차가 2대 펑펑 터져서 어디였어? 원래 수도가. 그렇지. 카이펑이라고 하는 수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송나라가 금나라에 의해서 강남 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남송으로 바뀌어요. 남쪽에 있는 송나라다라고 해서 남송이 되고요. 이때 수도는 이만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항저우라는 도시로 수도가 바뀌었어요. 강남 지방에 있는 도시거든. 그래가지고 남송 시대가 됩니다. 이 금나라가 공격한 것 때문에 남송이 돼요. 그래서 이 남송과 구분하기 위해서 원래 이 차가 2대 터진 카이펑을 수도로 했던 이 시대를 북송이라 부르기도 해요. 비록 이 송나라의 이미지가 굉장히 빈약하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약하다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송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1, 2, 3반 수업할 때는 타임지가 선정한 역사상 부자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매겼을 때 3위가 바로 송나라의 황제였을 정도잖아, 그치? 2위가 여러분들이 아는 존나 존엄한 자, 그쵸? 아우구스투스였고 1위가 만사무사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황제였는데 그만큼 송나라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번영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경제 문화 부분을 볼 건데 우선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부터 볼게요.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요. 일단 농업 부분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송나라가 남쪽으로 밀려나면서부터 창장강 이남, 이른바 강남 지방이라고 하는 데를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합니다. 남송 시기에 창장강 하류를 개발하게 되고요. 이때 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송나라 수업할 때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그때 당시 카이펑이라고 하는 도시를 보여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당연히 상업도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동업조합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같은 품목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조합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동업조합의 이름이 행이나 작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화폐도 많이 쓰여요. 당연히 상업이 많이 발달을 하면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폐까지 쓰여요. 그 지폐 이름이 만두 아니고 그저 교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교류도 활발히 해가지고 이 송나라는 외국 상인들과 교역하는 기관을 통제하는 기관을 따로 두고 있었어. 발음 조심. 그쵸. 시박사라고 하는 기관을 따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는데 이때 특히 중국이 자라나는 유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던 유교적 학문이 있는데 그 학문을 우리는 성리학이라고 부르거든요. 남송의 주의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인간의 본성이니 우주의 원리니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동아시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서 우리나라 나중에 조선시대의 근간이 되는 학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화약 무기니 나침반이니 활판 인쇄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 남송 시기는 이 금나라와 남송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 중국에서. 근데 이걸 한 방에 정리해 주신 분이 그 유명한 몽골의 칭기즈칸, 그리고 그 칭기즈칸의 후예였던 쿠빌라이가 세웠던 원나라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부분을 보고 있는 거다 보니까 몽골 제국의 일부분이었던 원나라를 먼저 볼게요. 이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칭기즈칸의 후예였던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국을 했습니다. 쿠빌라이 칸. 그래서 수도를 대도라고 하는 지금의 베이징으로 잡았고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1, 2, 3반한테는 고려의 왕자가 쿠빌라이와, 그리고 쿠빌라이가 이때 계승서열 2위였고 계승서열 1위였던 아릭부케라는 사람 중에 선택을 했어야 된 상황이었다고. 누가 봐도 1순위였던 아릭부케가 이길 것 같은 싸움이었지만 뭐의 시인 건지 그때 당시 고려의 왕자는 이 쿠빌라이를 찾아가는 걸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이 쿠빌라이가 권력 싸움에서 승리해서 원나라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 원나라는 절대로 고려를 터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빌라이는 남아있었던 끝까지 저항하던 남송을 멸망시킵니다. 이 남송이 진짜 끈질기게 저항하거든. 그래서 이 원나라는 이상한 신분 제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제도를 몽골 제일주의라고 했거든. 이게 뭐냐면 신분상으로 몽골인, 케이크 기억하죠? 이거 케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제도였잖아. 그치? 몽골인이 맨 위에 있고, 그리고 색목이, 눈 색깔이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서역인, 그리고 일반 한족들, 그리고 이 한족들 중에서도 제일 몽골에게 끝까지 개겼던, 원나라에게 끝까지 개겼던 이 남송인을 가장 하찮게 봐서 이들을 남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통치를 했던 게 몽골 제일주의라고 하는 통치 제도였고요. 여기다가 원나라는 비록 중국에 세워진 몽골 왕조지만 몽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파스파 문자라고 하는 걸 쓰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원나라 시대 때 경제와 문화를 보도록 할 건데, 이 원나라 경제는 대표적인 게 목화 재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문익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목화씨를 원나라로부터 훔쳐와가지고 재배를 시켰다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화폐도 썼습니다. 송나라가 교자였다면 원나라는 교초라고 하는 화폐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우기 힘들면 송나라 만두, 교자가 만두잖아요. 송나라 만두, 그리고 초원으로 외우세요. 초원. 그리고 잠깐만, 쓸 공간이 없어서. 경제는 그렇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필기하기 힘들다. 글씨가 안 이뻐도 이해하세요. 부어체 소설. 이게 뭐냐면 문체 자체가 말하는 것 같이 써져 있다라고 해서 구어체 소설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때 뮤지컬이 등장합니다. 그 뮤지컬을 잡극이라고 했어요. 뮤지컬이 뭐예요? 노래와 연기가 어우러진 걸 뮤지컬이라고 하잖아. 원나라에도 뮤지컬이 있었어요. 그 극을 잡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때는 뭐니 해도 이 동서교류라고 하는 게 제일 활발했거든. 왜냐면 몽골 제국이 굉장히 넓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제국 간 서로 이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교류했어요. 특히 이 동서교류를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제도가 바로 이 역참이라고 하는 제도였어요. 역참이 뭐였어요? 그저 곳곳에 역참을 둬가지고 말을 갈아타기도 하고 휴식도 하게 하면서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 역참, 그래서 이 역이라는 단어가 지금의 기차역의 유래가 되었었다라고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이때 그래서 역참을 필두로 해서 뭐 초원길이니 바닷길이니 비단길이니 하는 여러 교류 루트라는 게 벌어지게 되고요. 이 역참을 통해서 또 이슬람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 특히 우리가 이슬람을 안 배우고 가서 굉장히 아쉽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제일 잘했던 게 수학과 천문학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천문학이 원나라로도 들어와서요. 이슬람 애들이 자랑하는 그 천문학을 수시력이라고 하는 달력으로 만들어서 쓰기도 했어요. 곽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은 힘들다. 자신이 동쪽 방향으로 가서 보고 들은 것들을 책으로 써냈어요. 5글자로 동방견문록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동방견문록도 있었고, 이슬람 사람이었던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도 여행기를 썼다라고 해서 이런 원나라 시기, 몽골 제국 시기의 동서교류의 모습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원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져서요, 이 교초를 남발하게 돼요. 그래서 경제적 용어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몽골 제일주의 때문에 제일 피해를 많이 봤었던 기존의 중국 한족들이 이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한족들이 반란군을 일으켜가지고 원나라를 자기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몽골 쪽 북쪽으로 몰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한족들이 세운 왕조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이 명나라라는 나라였어요. 명이라는 나라였고요. 그래서 그 명나라를 세웠던 황제 이름이 이른바 주원장, 이름은 홍무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생각나죠? 대머리, 못생긴 뭐 이런 키워드 생각나죠? 그죠? 빛광 쓰지 못하게 했던 거죠. 광자 못 쓰게 했다는 거. 이 사람이 황제권을 강화시키고 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쌤 이름이 재상이인 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죠? 왕 바로 밑에서 왕의 업무를 도우는 일도 했지만 그 왕에게 덤빌 수도 있는 직책이 있었어요. 그 직책을 재상이라고 했는데 그 재상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세금을 거둘 때 이장호와 갑수호라는 걸 선정을 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세금 내고 걷는 걸 책임지게 했던 제도, 이른바 이갑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지와 호적 대장을 정리하기도 했어요. 세금을 잘 걷고 그리고 일할 사람들을 잘 뽑기 위해서. 그래서 막 저기 토지대장 이름이 물고기 비늘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학습제도 나와 있듯이 어린 도책이라는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써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과거제와 중국 왕조답게 이 유교 사상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야망가 영락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홍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를 세웠을 때 명나라의 수도는 난징이었지. 근데 이 영락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근거지가 난징과 굉장히 멀고 오히려 지금 중국의 수도였던 베이징과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이 베이징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홍무제가 명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명나라가 태어났징. 그리고 영락제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건 다 칼로 베이징, 명나라가 태어났징, 칼로다 베이징 이렇게 외우면 된다라고 했었죠.
뭐니 뭐니 해도 이 영락제가 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정화라고 하는 사람을 함대를 만들어서 이 중국의 위험을 어디까지 퍼뜨렸다라고 했어요. 그쵸? 아프리카까지 퍼뜨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웅이 닮은 기린을 가져왔었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명나라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 멸망을 하냐? 명나라가 잘 나가다가 재정이 파탄나는 시기가 있어. 명나라 중기 때. 근데 하필이면 그 파탄났던 시기에 어떤 전쟁을 도와주냐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을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본이 조선으로 쳐들어왔던 임진왜란을 무리해서 도와주게 되고요. 국가 재정이 파탄나게 되죠. 그래서 무리하게 그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를 과다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이 견디지 못한 이자성이라고 하는 농민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청나라 이쪽에다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명나라는 경제사회적으로 먼저 볼게요. 이때 명나라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먼저 농업부터 보면 이모작, 1년에 농사를 2번 지을 수 있어서 생산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새로운 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줬던 사진 기억하죠? 담배니, 고추니, 감자니, 고구마니 이런 새로운 작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너무 생각만 하고 실천만 한다 라고 해서 비판을 해서 나온 학문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을 합니다. 양명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양명학이라고 했고요. 여기 있는 송나라 때 생긴 남송 시기에 생긴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양명학은 성리학을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양명학은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암과 지식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었어요. 그리고 서민 문화도 발달을 해서요. 이때 삼국지 연의라고 하는 소설이 유행하고요. 아까 이 현장법사를 모티브로 했던 원숭이 손오공 나오는 그쵸? 서유기라고 하는 소설도 유행했다라고 하는 거 써놓진 않을게요. 그리고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중국인들의 세계를 보는 시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변화시켰던 지도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 지도 이름이 고녀, 만국, 전도, 세계 지도예요. 그래서 원래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막 이만큼 그려놓고 막 유럽은 이렇게 그려놓고 원래 중국 사람들은 이 중화사상이라고 해서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며 중국 이외에 다른 건 다 오랑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 곤여 만국 전도라고 하는 실제적인 세계 지도를 접하고 나서 이 중국인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 중국 중화 사상은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였던 사상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명나라가 이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될 때 그 틈을 틈타서 이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거든. 만주족의 청나라가 중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일단 그 스토리를 먼저 볼게요. 먼저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만주족을 통합을 하고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이 만주족이 여진 쪽의 후예거든. 그래서 우리는 금나라의 후예다라고 하면서 후금이라고 하는 걸 먼저 세우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이었던 홍타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졸라 맑고 깨끗한 나라야 라고 하면서
청나라라는 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조선을 쳐들어와서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홍타이지가 중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중국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수의 만주족이 기존에 중국에 있었던 다수의 한족을 다스리게 하려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썼다라고 했어. 그래서 당근을 우리는 회유책이라고 했고요. 채찍을 강압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유는 살살 꼬드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니네 고생 많았다. 응? 그래가지고 사고전서라고 하는 책을 쓰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 중국에서 내려오는 지식들을 백과사전으로 편찬하게 했다. 그래서 그 책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다수의 한족들을 참여하게 했고요. 그리고 과거제를 보게 해서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등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어 오르면 확실히 짓밟기도 했어요. 그래서 강압책으로 뭘 했냐면 변발, 그 이상하게 막 머리 대머리 깎고 뒤에 따는 그 이상한 머리 있지, 변발. 이게 만주족의 풍습이었거든. 이걸 강요하게 했고요. 오랑캐 옷이었던 호복이라고 하는 걸 강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인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 중화 사상을 탄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나라도 경제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경제사회적으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볼 거야. 인구도 증가했고 농업 생산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특히 이 명나라 때부터 굉장히 이 사회의 주도층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주도층을 먼저 비교를 해볼 건데 이 송나라 때 지도층을 뭐라고 했냐면요. 이 송나라 때 지도층은 사대부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유교적 지식과 소양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명나라와 청나라 때는 어떤 사람들이 사회의 주도층이 되냐면 여기 써놓을게요. 이 사람들을 신사라고 했어요. Ladies and Gentlemen 할 때 그 젠틀맨의 번역어인 신사입니다. 이 사람들도 유교적 소양이 굉장히 뛰어났고 지방에서 지방 통제를 하고 향촌을 통제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지배 계층이야. 이 사람들이 언제 등장하냐면 명나라 때 등장을 하게 되거든. 근데 이 명나라 때 등장했던 신사층이 어째서 청나라 때까지 이어져서 지배층이 되냐면 이 청나라 애들이 신사층을 끌어들여요. 야, 신사들아, 니네 명나라 때 그 고유한 권한 그대로 유지하고 싶지? 우리 청나라 말만 잘 들어. 너의 신사, 명나라 때 잘 살았던 것처럼 그대로 대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사층들이 오케이라고 했고요. 이 청나라 때도 이 신사층이 여전히 지배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청나라 때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건 현실 정치 하지 말고 계속 고증이나 하라, 경전이나 연구하라라고 했던 학문이야. 왜냐면 여기 보이는 성리학이니 양명학이니 하는 이런 유교 학문들은 생각을 아주 깊게 하는 학문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다 어떤 생각에 빠질 수 있냐면 이 만주족 새끼들은 아주 미개한 새끼들이야. 우리 한쪽이 다시 저 만주족을 엎어버리고 다시 우리가 중국을 되찾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양명학이나 성리학처럼 유교적으로 깊은 생각을 못하게 하고 니네는 그냥 유교 경전 고증이나 해라 라고 하면서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고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청나라 때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문화적으로 홍롱홍이라고 하는 소설이라든지 약간 야리꾸리한 소설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막 가면 슉슉 바꾸는 그 기억나죠? 경극이라고 하는 그 형태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다. 서민 문화가 발달한 한 형태였어요. 그리고 뭐니 해도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있어요. 명나라와 청나라의 경제를 딱 한 가지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그 한 가지 키워드가 바로 은이었어요. 은. 전 세계적으로 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이 은이 전 세계를 기축 통화로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환 수단이 됐고요. 그러한 은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그렇지. 세금까지 은으로 냈다라고 했었지. 그래가지고 명나라에서 세금을 은으로 냈던 제도를 일조 편법이라고 하기도 했고, 청나라에서는 지정은제라고 부르기도 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둘이 차이점이 뭐였어? 일조 편법은 인두세와 토지세를 같이 내게 하는 제도였죠. 근데 이게 패단이 뭐였다고? 악덕 지주인 양지웅이가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 이 토지세 내기 싫어가지고 이 토지세를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저기 은혁이라든지 윤슬이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막 전가를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패단이 아주 심해. 그러니까 청나라는 인두세 내지 마라. 토지세만 내게 하겠다. 그리고 일조편법이니 지정은제니 이거 다 뭐로 납부하는 거라고? 그렇죠. 은으로 납부해라. 세금을 은으로 납부해라 라고 했던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나라에서는 너무 서양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을 국가 차원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 공행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 공행을 통해서만 서양 상인들과 청나라 상인들이 교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외고사 시험 범위까지 중국사 부분을 정리했어요. 우리가 이외고사에서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사 부분이 굉장히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쉽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외우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유럽사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지용이 안녕. 재영이 안녕. 내영이 안녕.